오늘은 이제 그 섭리로 본 우리나라 이제 독일 언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독일이 될 것인가.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서울에 한번 갔었는데 우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 이제 부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아니고 어쨌든 도에 관한 그런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죠. 일단 서울은 지금 이게 공개적으로는 그 얘기 안 나오지만은 아마 2025년도에 동일이 된다 하는 얘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그 예언록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정감록 무슨 또 교감록 그런 거 이제 그러한 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분명하게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남사고가 쓴 교감록에 2025년에 남북이 통일된다고 하는 얘기. 그리고 이제 탄호 스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도 지금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악산이 물에 잠기고 나서 한참 후에 여자 대통령이 나오는데 여자 대통령 나오고 난 이후 3년에 동의된다. 이제 이제 탄호 스님이 이제 말씀하신 예언이죠. 그리고 이제 알게 모르게 지금 그 서울 지역에 있는 어떤 그 도인들 그 협회 모임에서도 2025년도에 그런 얘기가 이제 통일된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임기 안에 통일될 수 있는 통일 대통령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 우리는 이제 뭐냐고 하면은 그런 그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는 예언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된다는 것보다는 섭리로 본다는 섭리. 섭리의 흐름을 이제 파악을 한다는 것이죠. 섭리의 흐름을. 그러면 이를테면은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앞으로 이제 한 6달 후에 이제 겨울이 온다. 이건 하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섭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그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몇 달 후에 겨울이 오니까 겨울 맞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하라고 이제 지금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보자 한 10년 전서부터 개인적으로 더러 2년 따라 이제 몇 사람들한테는 이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한 3명 이상이 이제 어쨌든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일단 처음이에요. 근데 과연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을 지금 이 안에서 공개적이지만은 그걸 앞으로 이제 더 공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근데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뭐냐고 하면은 지금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아마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어떤 그 아픈 경험, 다시 말해서 유교 사변도 겪고, 그리고 4.19 혁명도 겪고, 5.16 쿠데타, 그리고 또 어쨌든 5.18 우리 민족이 어떤 그 하나의 역사의 그 귀중한 매듭을 다 경험을 하신 분들인데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분들께서 살아계실 때는 조금만 더 건강 관리만 잘하면은 통일까지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도 있고, 그건 뭐냐고 하면은 지금 그 유교사분 겪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조금만 더 관리만 잘하시면은 통일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민족의 한 역사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경험을 한다는 거야. 세상은 어차피 한 분밖에 없는 거, 이왕이면은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을 다 겪어보는 것이 좋다고 하는 우리 생각이고, 이제. 그리고 그렇다면 그럼 통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시대에 맞춰서 통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섭리라고 보면은 반드시 그 수라고 하는 게 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우주 이 자체가 전부 하나의 수로 구성이 됐어요. 수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수의 묘미가 함께한 섭리로 본 통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때 이제 얘기했죠. 그 8월 10, 몇 날인가? 8월 10, 7월이구나, 지금. 이전에 이제 태극기와 태극 사상을 바로 알자 할 때, 기본적인 수의 개념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일단 다시 이제 참고를 해보면은, 우리 민족이 근래 와가지고서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는 가장 기틀이 마련된 게 1875년이라고 했잖아요. 1875년. 그 다음에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린 게 1910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나라를 세운 게 자, 여기서 35년이라고 하는 거. 35년. 우리가 1875년도에 강화도에서 있는 운양호 사건, 다시 말해서 국기에 대한 국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국 우리는 35년간을 국기 만들기 위해서 큰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노력을 다 했다는 거예요. 노력을. 그럼 그때 국기의 이름은 조선국기였어. 조선국기. 그런데 여기까지 와가지고서는 이것을 드러내놓고 자꾸 국기를 살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1910년에 와가지고서는 완전히 이제 나라를 빼앗겨버리잖아요. 그럼 나라를 빼앗기고 난 다음부터는 이 35년간 이것도 역시 조선국기지. 조선국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35년간은 국기를 살려야 되는 시기였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난 이후 해방되기까지 35년간은 국기를 전부 죽여야 됐어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럼 1945년도에 그럼 일단 연수까지 얘기하는데 2039년에 이제 통일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조선 국기를 살리려고 애를 썼고 여기는 조선 국기를 살릴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해방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남쪽과 북쪽에 따로따로 국기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남쪽에는 태극기라고 했고 이전에는 태극기라고 안 했습니다. 왜? 조선국기인데 조선국기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쓸 수가 없잖아요. 왜?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자가 들어갔습니까? 그럼 북한에서는 뭐냐면 인공기. 그럼 남쪽에서 사용한 태극기나 북쪽에서 사용한 인공기 두 개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 민족은 2039년까지 끊임없이 어쩔 수 없이 이 두 가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극기는 삼극 천지인 가운데 노란색이 빠져버렸죠. 땅이 빠져버렸다는 거다. 땅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하늘과 사람, 하늘은 파란색이고 빨간색은 생명이랍니다. 세상에 하늘과 생명이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느냐. 그리고 8교에서 기본적인 네 가지가 또 빠져버렸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극기는 전륜발이 국기라는 거예요. 그 국기를 정식으로 여기서부터 사용하고 난 다음부터는 북쪽이나 남쪽이나 우리 민족은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진화는 거예요. 그럼 북쪽의 인공기도 마찬가지다. 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산주의 사상이 입각해가지고서 그 틀 속에 국기를 만든 게 인공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기도 잘못됐고 태극기도 잘못됐어. 어쩔 수 없이 2039년까지 우리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39년에 통일되면은 두 국기가 결국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 35년, 요 35년. 그러면 그럴 거예요. 2039년에 되면은 2039년에 남북한이 통일되기 위해서 그럼 그게 모든 게 다 짜여지지 않았느냐? 짜여진 게 맞아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1945년이잖아요. (194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끝남과 동시에 지구상에 있는 두 나라가 완전히 이념적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이 갈라진 게 뭐냐면 극과 극이라는 게 극과 극.
극과 극인데 하나는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고 공격한 입장에서 패전한 나라였고, 하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그 어떤 세계 민족보다도 가장 비참하게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 한 나라는 해방이 됐고, 한 나라는 완전히 패전이 됐고, 결국 뭐냐면 독일과 우리는 45년도에 극과 극인 상태에서 서로 섭리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보면은 희한하게도 동서남북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 가운데서 가장 극과 극은 뭐냐? 그 남북과 북이잖아요. 그래서 섭리상으로 동서가 먼저 화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서 남북이 비로소 통일된다. 그래서 아주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 남북이 먼저가 아니라 동서가 먼저. 그럼 여기서 동서가 먼저 일단은 화합이 돼가지고서 이게 45년가 아니에요. 45년. 여기에 1990년이에요. 45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945년도에 폐전되고 여기서 가장 지난 다음에 45년 지난 다음에 1999년도에 일단은 동서가 먼저 통일이 됐다는 거예요. 동서가 먼저 통일이 됐어.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45년 후에 남북이 만난다는 거예요. 비로소 남북이 만난다는 거예요. 45년 후에 통일됐고 동서가 남북은 45년 후에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 그 만나는 게 언제냐? 2035년이란 말이에요. 만나고 나서 비로소 통일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년 후에 2039년에 통일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섭리적으로 어떤 배경을 쭉 깔았잖아요. 깔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독일이란 나라가 깔았고 섭리의 흔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이 통일될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고리를 푸는 사람이 또 누구냐? 이상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결국 국제적으로 뭔가 통일의 기운의 고리를 풀고 난 다음에 비로소 독일이 호응을 했고, 그리고 독일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서 우리는 남북 통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고리를 푼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르바초프.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가장 기본적인 거 알고 가야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르바초프의 그 역할이 바로 그 역할, 고리를 푸는 역할. 이 사람은 그 당시 중국, 소련,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인 인물로 핵심적인 인물은 전부 다 나이가 많았어요. 중국도 굉장히 나이가 많았고 지금도 많죠. 최근에는 미국도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어쨌든 소련도 굉장히 나이가, 어쨌든 집권자들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련의 정치 책임자들이 자꾸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 그게 할 수 없이 밀려서 올라간 사람이 고르바초프. 근데 이 사람 그때 나이가 50대에서 50대. 54살이었단 말이에요. 이 정말로 혈기왕성한 이 첩장은 이 고르비가 벌써 이미 자기가 그 전서부터 어떻든 이전 소련도 개방정책과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방과 개혁 정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미 세계적으로 물꼬를 트기 시작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냐면 공산 진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호응을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국하고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중국도 결국 뭐냐면 개방정책, 개혁정책 이제 물꼬가 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일단 그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1990년도에 독일이 통일됐잖아요. 1년 전이면 1989년. 1년 전, 1989년. 독일 통일되기 1년 전입니다. 일 년 전에 중국에서 다시 말해서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됐어. 남한민. 근데 그때 개방 정책을 많이 외치고 부르짖고 앞장섰던 사람이 주석이 결국 그 반대파에서 연금을 당. 그럼 지금부터 벌써 한 30년 조금 더 지났으니까 아마 나이가 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을 알 겁니다. 그 당시 주석이 호요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총서기가 조자양이라고 하는 조자양. 이 두 사람이 이제는 우리 중국도 개혁을 해야 된다. 개방을 해야 된다.
물론 그 뒤에 거두인 등적병이 있었지만, 근데 이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개방 정책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반대파들에 의해서 결국 연금을 당해요. 호일관 한 사람이. 그리고 연금된 상태에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4월 15일 날. 근데 세계에서 좀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중국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겠다. 하고서 세계의 모든 언론인들, 그 다음에 기자들이 어떻든 중국의 국경을 집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국 나라의 어른이 세상을 떠나면 어쨌든 장례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마 장례 절차가 한 열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 중국의 학생들이 서서히 민주화 운동을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清華대학, 그 다음에 북경대학 이 학생들이 명목은 호일강 주석의 추모를 하기 위해서 천안문에 집결하기 시작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러니까 수십 명, 나중에 수백 명, 뭐 수천 명이 됩니다. 이때 중국 정부에서는 도대체 이 혼란한 과정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 해가지고서 고르바초프가 중국하고 정상회담하기 위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5월 15일 날입니다. 5월 15일. 그러면 소련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한 것은 무려 30년 만에. 이미 고르바초프가 그걸 두고 난 다음에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으니까 중국도 호응하면서 정상회담을 5월 15일. 근데 결국 정상회담을 했죠. 정상회담 한 그 과정 속에서도 학생들이 천안 광장에서 민주화운동.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중국도 이젠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다시 소련 돌아갔죠. 근데 중국의 사정들은 또 만만치가 않은 거라 워낙 그 공산당의 이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이 구도가 복잡하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고 하면 개혁파들하고 아니면은 기득권 유지하는 파들하고 서로 대립이 생긴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고 하면은 초강수를 이제 중국에서 그리고 나서 한 보름 지나서 그러니까 한 6월 4일 날 비로소 군대를 동원하지.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안문 사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일단 왜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언론과 기자들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많이 그런 것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정말로 보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감정. 그러면 이때 천안문 사태가 어떻게 됐냐면은 팀이 4팀으로 구성돼서 군대 팀이 되죠. 일단 제일 먼저 이제 탱크 부대가 지나가. 그럼 만일을 위해서 사상자가 날 경우 사상자라고 이제 부상당한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그러면 그 뒤에 차들이 지나가면서 그 부상자들을 실을 수 있는 차들도 지나가. 같이 연달아서.
그 다음에 그 군용차 뒤에 또 다른 차들이 뭐냐면 살수차. 물려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지. 그리고 마지막에 단계 이제 청소하는 차. 요 네 팀들이 이제 군대에서 일단 지나. 일단 어떻든 뭐냐고 하면 이제 뭐 수천 명이지 뭐 죽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전함문 사태 때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죽었는지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고 하면은 그 사태 이후로 중국은 개혁과 개방 정책이 일단 수립이 됐는데, 근데 여기에서 결국 최고의 어른이 등정병이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등정병은 개혁은 놔두고 본격적으로 개방 정책을 해야겠다. 하고서 개방 정책을 했지. 자, 그러면은 (1989년이라는) 이 1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 통일되기 이전의 1년. 고르바초프의 이 개혁 개방 정책을 일단 동북권에 있는 모든 공산주의 환영을 했는데, 딱 한 사람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딱 한 사람. 그러니까 고르바초프하고 굉장히 앙숙인 점이죠. 앙숙이지. 그 사람이 독일 대통령, 독일 최고의 쪽 호네커라고 하는 사람, 한참 그 많이 나왔죠. 근데 소련에서 너희도 이제는 개혁 개방을 해라. 근데 추구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독재 정치를 몇 년간 했냐면은 18년간을 어떻든 독재 정치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18년간 뭔가 정치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호네커는 우리 죽어도 안 한다. 그런데 독일 건국 40주년 기념 행사가 바로 그 해에 있었어요. 1985년도에 10월 7일 날. 근데 그래도 40주년 건국 기념일인데 소련에서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참모진들하고 동독을 향해서 떠났어요. 건국 기념일에 참석하기 위해서. 근데 이미 이때는 동독에서도 젊은이들이 민주화 운동 시위하고 벌써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국 기념일 그 행사를 독일의 그 서동독의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동독에서는 이제 그 동독의 작은 파리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유명한 도시지. 라이프치히에서 행사를 하는데 고르바초프가 좌문으로 갔어요. 그 건국 기념 행사를 다 마치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기념시 행사에 참석했던 군중들, 특히 젊은 대학생들,
한 3, 400명이 손 들고 난리를 냈다. 고르바초프의 그 애칭이라고 게 고르비란 말이에요. 고르비. 그 학생들이 손을 흔들면서 고르비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고르비가 깜짝 놀랐지. 왜 그러냐고 하면 사실 동독하고 소련하고는 옛날에 굉장히 서로 그 두 나라 관계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아픔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고르비를 계속 소리치면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듣고 손을 흔들면서 한마디 하고 떠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늦게 오면 삶의 희망이 없다. 늦게 오면 삶의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 말이 한때는 그 동독에서 완전히 유행어가 되어버려요. 늦게 오면 삶의 희망이 없다. 다시 말해서 계획이 늦으면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더 소리를 지르고서 난리고 그리고 결국 바로 그날 저녁에 고르빈 모스크바를 떠났죠. 떠났는데 다음날 10월 8일날 이젠 더 많은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 허니크 총리가 국민들에게 기자회견을 지금 나라가 엉망인데 조금 참으라. 만약에 내일이라도 다시 이런 형태의 군중 집회나 대응을 하면 계엄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러함에도 만약에 계속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나는 중국식의 방법을 택하겠다. 아까 중국식이 뭐예요? 저는 겁니다. 탱크 진압하고 죽은 사람들을 태우고 물로 청소하고 나중에 그 물 전부 닦아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다. 엄폴로. 그 당시에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졌던 것 세계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 있잖아요. 그 당시 동독이나 소설에서는 통일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없었어요. 없었어. 자기네들이 이 통일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 자체도 없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일을 가장 많이 얘기한 사람과 주장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남북한이라는 거예요. 왜? 서독 주위의 모든 그 유럽 국가들은 만약에 독일에서 통일이 얘기가 나오면은 그 주변의 국가들이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그냥 바로 아래에 반응해요. 왜? 그만큼 당했는데 독일은 절대 통일해서는 안 된다. 또 무슨 일을 저질지 모른다. 그래서 서독에서는 통일에 대한 그 열망도 없었고. 근데 왜 그러냐고 하면은 결국 해방 이후 45년 이후에 독일은 동독과 서독이 서로 왕래를 했었단 말이에요.
서로 국가에서 왕래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어주면은 그 서류 검사하고 나서 서로 왕래를 했잖아요. 1945년 이후. 그리고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냔 말이에요. 왕래도 없었잖아. 완전히 문 닫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그 전쟁하고 난 그 후유증들이 얼마나 심각했어. 굉장했지.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의 개념과 우리가 가진 통일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독일은 동독이나 서독이나 통일이다 같은 그 갈망 이런 거 없었어. 그 다음에 함부로 통일 얘기할 수도 없었고요. 그게 우리는 이제 갈망을 많이 했지. 자, 드디어 동독의 10월 9일 날이 돌아올 거예요. 그 전날 엄포를 했잖아요. 계룡 내리고서 완전히 중국식으로 내려버려요. 그런데 다음날 되니까 보통 때 모인 숫자의 약 한 3배 정도 더 모인 거예요. 한 8만 명, 9만 명. 그러니까 라비치 그 시내가 완전히 군중들로 꽉 찼어요. 그래서 호네크가 어떻게 했어요?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10월 9일날 침각을 했지. 그럼 결국 뭐냐면은 이거는 독일이 통일될 수 있는 그 주체는 동독이었다는 거예요. 동독. 그리고 나서 10월 9일날 그 라이프치에 모인 그 모든 군중 학생들은 완전히 함정이 떠났어요. 왜? 호네크가 이제 모든 걸 내놓았습니까? 그럼 결국 지금 동독에서는 10월 9일날을 동독의 혁명 기념일로 생각을 하고, 혁명 기념일. 이번에 혁명 기념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11월 9일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불길처럼 동서가 합할 수 있는 계기가 불길처럼 이제 벌어지죠. 그리고 서독도 이제 서독의 정부와 동독의 정부가 이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난 뒤로. 우리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독일 내에서도 이제 뭐 얘기들이 많았지. 서독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건 너무 급작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통일의 기운이 불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통일됐으니까 1년 만에 정말로 완전히 과소했지. 그리고 나서 그러면 결국 동독 정부에서 이거를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고서 국민투표에 붙이자. 그래서 다음 해에 1990년도 다음 해지니까 다음에 3월 18일날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붙였느냐? 동독에 그때 이제 정당이라고 하면 이제 다당제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민주당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민주당, 그 다음에 녹색당. 근데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투표에 붙인 거예요. 기독교 민주당은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다. 사회민주당은 아니야, 좀 천천히 해,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한 얘기는 통일을 원하지 않아. 요 세 가지를 놓고 국민투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분위기 와서는 거의 대부분 사회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점진적으로 돈을 하자 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여론이 그렇게 기울는데 막상 투표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독교민주당이 승리한 거예요. 빨리 통일을 하자. 그러니까 이것은 인민들의 원하는 바니까 그럼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 하고서 그때부터 소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뭐냐고 하면 동독 내에서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그 팀들도 그러니까 그 부족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 제야 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이제는 정말로 모든 인민이 잘 살고 호응할 수 있는 정말로 가장 합리적인 사회민주주의 건설하자. 우리끼리. 돈을 반대팀이에요. 근데 결국 뭐냐 보면 기독교 민주당 그러니까 나중에 통일된 이후에 이제 그 총리 메르켈 그 사람도 공동대사잖아요. 지금 이제 기독교 민주당 지금 이제 저가지고 끝났지만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동독과 소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부 측에서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에 화폐 개혁을 할 거라. 그러니까 화폐 개혁이 아니라 화폐 통합이죠. 그러니까 1990년도 7월 1일 날 화폐 통합을 시켜요. 서로가 합의하에서. 근데 당시에 동독하고 소독하고 이 화폐 이제 그 비율은 약 한 9대1. 그러니까 동독의 사회적인 어떤 화폐 그 비율이 너무 낮았다는 거예요. 9대1 정도. 근데 9대1 정도의 그 화폐 가치를 1대1로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화폐 봉합을 시켰을 때 물론 장단점은 다 있는데 가장 단점은 뭐냐면은 동독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줄도산이 시켜버립니다. 기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독일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이제 보면 특히 동독 사람들은 우리가 화폐 통합을 너무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0년도 10월 3일 날 비로소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운동 일어나고 1년 만에 그냥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통일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통일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만약에 흡수적인 면으로 기울어진 것이지. 처음에는 흡수가 아니었는데 처음엔 완전히 동독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주체적으로 통일운동이 시작해서 통일됐는데 통일되고 난 이후에 결국 소독에서 흡수 형태로 통일되어버린. 그건 뭐냐? 통일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청락 숫자로. 네. 그 숫자는 뭐냐고 하면 전부 복지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히 동독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도 끝이 없는 거라 이건 너무.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독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통일세를 거둬야겠다
하고서 문화를 만들어가지고서 통일시에 건 그 작업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독 국민들이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동독의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만 혜택을 줬는데 통일세를 왜 또 내야 되느냐. 물론 찬성하는 분들,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때 그 유명한 한 지식인이 나타납니다. 서독에서.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이 쓴 그 작품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 양철국이라고. 양철국, 그 다음에 넙치, 또 양파껍질을 벗기며 그 유명했죠 이제. 근데 그 양철국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영화화돼가지고서 영화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영화가 이제 그 이후로 칸 영화제 거기 출품해가지고 최고의 상 황금전유상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거 받은 거 있죠? 최고의 상 칸 영화제 뭐더라 저기 기생충 황금전유상 받았죠. 그래서 서독 국민들이 불만을 품고 난리가 나니까 이 양철국의 저자 빈토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1999년도가 이제 노벨 문학상 받았어요. 그 다음에 고리라조프는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그 독일 그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동서가 갈라지고 난 이후에 전범자로서 배상을 다 했다. 근데 사실상 초창기에 동서 갈라지고 난 이후로는 동독이 더 잘 살았어요. 우리도 해방 이후로 한 60년대 말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어. 동독이 더 잘 살았어요. 근데 빈토그라스가 하는 얘기가 우리도 전범의 어떤 그 혹독한 죄 대가로 많은 그 고통을 했다. 근데 우리는 저 북쪽에 있는 나라에는 우리가 보상을 해주지 못했다. 왜? 2차 대전 때 사실상 우리가 보통 가장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 한 600만 희생당했죠. 근데 소련은 그 한 서너 배 2,300만이라고 하는 그 인민이 희생당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당한 것이지. 소련은 훨씬 더. 그런데 그 소련에게 그 많은 세월 동안 동독이 조금씩 배상을 다 해줬다. 갈라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또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대신 동독이 배상해 주지 않느냐. 지금 통일세 전부 고업하고 있는데 동독 사람들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제 도움이 됐지만 그 당시 동독 사람들이 배상해 그걸 생각해서 우리가 빚졌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가 해주자. 그리고 통일세 해주자. 그래가지고서 비로소 빈토그라스의 그 얘기 때문에 통일세가 합쳐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냐고 하면은 사실 32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동독과 서독이 지금 하나가 됐지만은 아직까지 뭔가 비교가 되는 그 상황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통일되기 전 이전의 그 상황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잠재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은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냐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부했지만은 동독과 소독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심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심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통일돼 가지고서 어떻게 구심점을 찾아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릴학교 그 운동회를 했었는데, 요즘 우리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운동회가 큰 인사였었는데, 그래서 그 소운동회, 대운동회 그랬어요. 그 운동회 때 이제 여러 그 경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 가운데 그 릴레이 경기가 있죠. 릴레이. 그걸 이제 바톤 이어받기라고 하는 거예요. 바톤 이어받기. 근데 이게 통일 문제는 이제 서독에서 먼저 끼워가지고서 여기서 우리 두 나라 같이 여기서 이제 하나는 해방됐고 한민족은 이제 패전됐고 극복의 상태에서 먼저 동서가 뛰는 거예요. 뛰어가면서 여기 옵니다. 1990년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마지막 분단되어 있는 민족, 바톤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톤을 물려받기 위해서 릴레이 하면 이제 뛰면서 이제 물려받고 뛰잖아요. 그럼 45년 지난 다음에 여기서 바톤을 물려받아요. 물려받는데 이 날이 뭐냐면 우리나라 성인대학 10월 4일날. 이제 남아있는 민족은 대한민국. 그리고 너희 나라 생일날 내가 물려줄게 하고서 일단 물려받고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 사실 그 독일 통독의 주력은 일단 동독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10월 9일날 그 호네커 심각하고 그날이 동독에서 이제 혁명 기념일. 그러니까 당연히 동독 사람들은 10월 9일날이 독일 통일되는 날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양쪽의 정부 관리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협상을 하고 나서 특히 외교부 장관 조의를 했는데 10월 3일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국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었죠.
근데 소독에서는 나름대로 또 계산이 있었어. 왜? 10월 9일 날 만약에 독일 통일이 날로 하면은 동독의 혁명 기념일인데 오히려 동독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어떤 그 기운이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계산 좀 했겠지. 그래서 동독의 외교부 장관하고 소독의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관들이 마지막으로 조인한 게 10월 3일. 근데 이거는 하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민족, 너희에게 바토를 넘겨줄게. 생일날 넘겨줄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으면 지금 그동안 45년까지 되면 뛰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민족에 관한 역사의 맥을 한번 가만히 짚어보자고요. 우리가 일단 어떻든 한동안 나라를 완전히 빼앗겨버렸잖아요.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모든 백성들은 처참한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한말 때 운현궁이라고 하죠. 운현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어떤 한 인물을 이제 평가를 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잘한 점과 잘못한 점 사실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하다못해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근데 고종에 대해서도 이제 잘한 점과 못한 점 이거 극명하게 이제 분명히 나타나죠. 근데 어떻든 고종도 굉장히 머리가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네. 운영궁에 있을 때 그래도 볼 수 있는 책들을 많이 봐요. 특히 우리나라의 지난 고대사에 관한 그 책들. 결국 이제 그 모든 책들이 지금 외정시대에 많이 태워지고 아주 중요한 것들은 지금 이걸 확실히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정말로 위대한 황실 문화를 이제 복원해야겠다 하는 그 꿈이 마음에 간직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어떻든 정치를 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대원군이 실각을 하고 일단 고종이 이제 정권을 잡지요. 보면은 정권을 잡고서 정말로 대한제국 이 조선을 완전히 독립국가의 형태를 해가지고 옛날에 황실의 문화를 다시 복원해가지고서 어떤 세계 만방 속에 펼칠 수 있는 기틀을 잡아야겠다고 하는 거대한 꿈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까지는 그 명나라의 어떤 열선인데 우리 스스로 연호를 갖자. 그래서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황제라고 하는 근데 그 꿈이 그냥 꿈으로서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국제적 그 주변의 어떤 상황이 고정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쩔 수 없는 우리 이 국군이었던 거예요.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정세가 사실상 그런 그 씨앗들을 이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가 결국 뭐냐고 하면 자기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민비 명성황후라고 이제 하는데 민비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 미시성을 가진 왕비라 이거지 민비. 근데 민비하면 이제 낮게 이제 뭐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명성황후로 해야 된다 하는데 같이 써도 괜찮아. 민비라고 해도 괜찮고 황후라고 해도 괜찮고.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구한말의 정세는 정말로 심각했지. 이미 이제 한일 합방 이후에 이제 나라를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바닥이 났을 때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당시에 뭐냐고 하면은 어떻든 어디에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붙어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청나라도 생각을 하고 러시아도 생각을 하고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러다 결국 1919년도 1월 21일 날 그러니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지. 그러니까 암살됐다고 하는데 뭐 독살됐다니 근데 뭐 증거가 안 나오니까 일단은 1월 22일에 일단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그리고 국장을 거의 한 20일간 치렀지. 그리고 마지막 고등이 국장이 3월 3일이었는데 음력으로 원래 3.1운동이 3월 3일을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3월 1일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벌어졌지. 그리고 나서 그 여파로 인해서 비로소 중국의 상해 이제 임시정부가 그 이후로 만들어지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홉수 조심하고 있다. 아홉수 조심하고 있는 한국입니다. 고종이 어떻든 암살이 됐는지 어떻든 세상을 떠났네. 이런 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섭리의 그 흐름을 이렇게 이제 본다고 했잖아요. 했을 때. 그 섭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의 반인데 1세기를 100년, 그 다음에 한 세대를 3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우리 민족의 어떤 그 흐름의 맥을 보면은 한 세대별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럼 일단 거대한 웅대한 그 꿈을 갖고서 한번 펼쳐보려고 했는데 그 꿈을 펼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그리고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라를 잃어버렸으면 백성들은 뭘 해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나라를 찾아야지. 거기서 뭐 하겠어? 경제고 정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우선 나라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일본, 미국, 하와이 또 뭐 유럽 각 세계 나라 곳곳에서 이름하여 독립운동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본부가 임시정부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전부 무대가 주로 어디에 있느냐? 전부 만주지방이었어요. 왜? 우리나라 이게 강토. 그래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의 모든 군자금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정보, 국제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모든 것이 일단 상해 임시정부에서 나가고. 그래도 그럼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뭐 역할이 굉장히 컸지. 그리고 다 인정을 다 해줘야지.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든 백범kin구였어요. 여기서 백범일지를 한번 읽어봤어요. 백범일지. 참 눈물이 겹도록.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윤봉길, 이봉천 이런 같은 안중근에서 막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서 도저히 상해에서 임정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가지고서 또 옮겨. 많이 옮깁니다. 항저우로 옮기고 나중에 이제 준경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거의 뭐 10번 가까이 옮겨다닙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임정을 그대로 백번 지켰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모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역할은 다 이제 칭찬받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중심은 역시 백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해방 이후에 참 임시정부의 사람들이 아니면 넉나갔어. 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갑자기 멍 때리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조국으로 귀국을 못했잖아. 한참 후에. 그래서 이거는 백범이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그래도 백범의 역할이 컸는데, 자, 돌아와가지고서 백범이 숙소가 있어야 돼요. 경교장이지, 숙소. 그럼 나라가 그때 굉장히 어수선했기 때문에 항시 어떠한 그 중심적인 이유는 그 경호가 분명해야 되는데 경호 상태가 살짝 엉망이지. 그래서 육군 보병 소인가 계인가 안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들어왔을 때 바로 세상을 떠난 거야. 그게 딱 한 세대 지나고 난 다음에 9세 1949년이라는 거예요. 요 30년 한 세대죠. 6월 26일 날 일단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결국 이유가 뭐였느냐, 왜 죽였느냐, 왜 암살했느냐, 결국 끝내 자기가 밝히지 못했잖아요. 결국 안디도 나중에 그러니까 거의 그 노인네쯤 됐을 때 또 어떤 사람에서 두들 맞았지. 맞아가지고 세상을 떠났지. 근데 본인이 이제 한 번쯤 이제 얘기하려고도 생각을 했지만, 근데 결국 뭐냐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살인죄니까 이제 일단 형소 생활을 했지. 형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유교 사변 터지고 나서 후지부 대회에서 강원도 어디 가서 이제 큰 사업을 해서 그것도 일반 사업이 아니라 군납 사업. 그러니까 그 안두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호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사람마다 각자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떤 그 비호 세력의 보호 속에서 결국
권총 들고서 경고장에 들어서 암살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근데 아이고 그냥 그 기본적인 사실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독립을 냈어요. 나라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를 찾았으면 이제 어떻게 뭘 하고 살아야 돼요? 나라를 찾으면 그럼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정말로 그 당시 얘기하고 있는 그 보릿고개 넘기 힘들다고 하는 거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6.25 사병의 어떤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했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한 인물이 나오지. 인물이 나와가지고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소위 새마을 운동과 함께 제2차 경제 5개년 계획, 제2차 경제 5개년 계획. 그 당시 우리 비빌 데가 없었잖아요. 나라가 워낙 약해가지고서 어디 돈을 빌릴 데도 없었어. 뭐 믿고 돈을 빌려줘. 그게 보니 직접 또 뛰어다니기도 했어. 그런 면에서는 어떻든 눈물겨운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니 해도 우리가 지금 어떻든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바탕의 경제적 바탕은 박정희 대통령이 합의한 것은 이걸 인정을 해주자 하는 여론들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어떤 뭐 싱가포르라든가 이제 베트남 여러 어떤 그 정치 지도자들도 이제 정말 그 사람 존경한다. 우리도 그 사람이 어떤 그 경제 정책도 공부한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국제적으로 많이 있었죠. 그게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자기 역할을 다 했는데 한 세대 만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청해만 그렇지 작년이지. 이게 하나의 그 섭리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먹고 살만해.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돼.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그만큼 이제 경제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이 세월은 그냥 18년이라고 이제 장기 집권을 했죠 이제. 근데 한국식 민주주의. 한국식 민주주의.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상과 이게 다르다 이거지. 그럼 한국식 민주주의는 뭐냐고 하면 그 안에 독재가 있어야 된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한국식 민주주의에 된다. 그때 우리도 직접 겪어봤죠. 청년 시절에 친구들과 같이 어디 가서 술 한잔 먹더라도 함부로 정부 비판이라든가 대통령이 꺼낼 수가 없었어. 너무 심각했어요. 왜? 한참 있다 얘기하다 보면 어제 잠깐 와서 이제 파출소 가자고 옆에서 누가 고발해버려요. 그런 시대가 있어요. 아니 말해서 정말로 아무랬습니다.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할 수도 정부 비판도 못하고 그냥 그만큼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싹이 잘랐던 거죠. 대신 그 독재를 통해 가지고서 그만큼 경제 발전은 됐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도 좀 숨쉬고 살자. 아까 중국의 그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이제 뭐 동독의 민주화 운동, 마찬가지로 우리도 본격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정치인으로서는 그 당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두 사람이지. 이제 양기 살면서 김대중 씨하고 김영삼 씨. 일단 어떻든 우리가 민주화 운동에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줍니다. 이 학생들이 막 듣고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섭리의 흐름에서 안타깝게도 김영삼은 탈락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야합, 3당 합당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김영삼은 사실상 어려서부터 정말로 대통령 한번 해야겠다고 하는 그 꿈이 그게 사실인지 몰라도 학생 시절에 벽에다 붙여놓고 있다고 그랬어요. 얘기가. 생각이 어떻게 굳혔느냐고 하면 군정시대에 끝났고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런 시대에 끝났고 이제 국민정부 시대 초대 대통령이 일단 내가 돼야 되겠다.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지. 그래도 국민시대 초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김대중하고 탁상박하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껐떡 잘못하면 내가 안 될지도 몰라. 이렇게 해서는 이제 요술을 쓴 거지. 벌써부터 이미 작업이 다 들어간 거예요. 노태우의 그 민주정의당. 그 다음에, 김영삼 저하고 이제 통일민주당이지. 그 다음에 이제 김종필 씨 신민주공화당. 요 세 사람이 야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여권으로. 근데 개인적으로서는 김영삼 개인적으로서는 그건 잘했지. 한번 해놓았습니다. 국민정부 초대 대통령이 했으니까. 근데 결국 하나의 그 흐름, 선의의 흐름에서는 결국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그 내부에서는 탈락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노무현 씨가 이제 본격적인 민주화 운동에 뒤착을 하지. 이때 이제 김영삼하고 이제 함께 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같이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와가지고서 정당 하나 만들죠. 그때 이제 그 시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인데 세력이 약하니까 꼬마 민주당이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총재가 이제 부산의 이기택 총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그 제야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팀들이 많이 있지. 박찬종, 이철, 그리고 이제 부산에 또 유명한 국회의원 김영익인가 그 양반, 재정부, 그리고 이제 언제 지금까지 광복 개정했던 김호는 이런 팀들이 꼬마 민주당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건 반입니다. 아닌데 어떻게 해서 다시 말해서 군사정부 밑으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지. 걔 나와가지고서 일단 집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합쳐졌죠. 자, 그러면은 결국
섭리의 흐름에서 역사의 한 줄기의 맥을 이어져 간다고 하면은 결국 김대중과 노무현이 있다는 거다. 이정도. 그런데 김대중하고 노무현은 나이가 22살 차이 납니다. 22살 차이. 근데 22살 차이 나는데 박통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딱 30년. 같은 해 갈 수밖에 없는 천이라는 거예요. 같은 해. 나이가 22살. 차이 나는 거예요. 그게 먼저 5월 달에 이제 노무현 문제제 세상이 떠나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이 컸지. 그래서 김대중은 이제 내 몸의 한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같다. 그런 얘기. 그리고 노무현 그 장례식 때, 그때 앞에 앉아가지고서 버티면서 끝까지 지켜봤던 그 김대중, 그때 아마 정신적으로 큰 충격도 받고, 그리고 건강에도 좀 이상이. 그러면서 한 5개월? 10월 달에 시작했거든요. 이게 섭리를 볼 수 있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22살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해에 갈 수밖에 없는 민주운동이 들고. 이제는 뭐야? 우리는 이제 뭐 할 게 있어요? 나라 독립도 됐겠다. 또 경제적으로 살만도 하겠다. 이제 민주화도 이제 다 됐겠다. 그 남은 건 이제 뭐냐면 이제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독일. 우리나라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30년 후, 이게 2039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 다시 말해서 고종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19년도에 4세대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럼 우리는 지금 뭐야? 독일처럼 그렇게 하루아침 될 수 있느냐? 아니야. 아까 얘기했지요. 45년도에 해서 1990년도 45, 여기 가면 2035년 되면 여기서 2035년에 비로소 남북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이 만나가지고서 서로 이제는 부분적으로 왕래하고, 다시 말해서 독일은 1년간 했지만 우리는 4년간 해야 돼. 4년간. 도미작으로 4년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감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북쪽과 남쪽의 감성이 살아날. 우리는 같은 핏줄이다. 그래서 먼저 스포츠 교육. 그럼 우리가 평양에 가서 경기하잖아요. 그러면 평양 사람들은 우리 팀을 응원하는 거예요. 평양 팀들이 우리나라 서울에 와가지고서 경기하면 우리는 평양 팀을 응원하고. 이때 지금 상상만 한번 해보면은 많은 그 군중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상대편 팀들을 응원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같은 피로구나. 다시 말해서 가슴으로 느껴진다. 가슴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문화교육.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정치. 이러한 작업을 4년간 합니다. 4년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아까 독일은 분명히 얘기했죠. 90점이 없다고. 지금도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냐고 하면, 남과 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6,000년이라고 하는) 그럼 6,000년이라고 하는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철학, 사상, 풍수, 언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쭉 내려왔는데 정말로 북쪽과 우리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90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90점을 정해놓으면은 결국 지금 독일처럼 되지 않는다. 결국 2039년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독일이 돼야 돼? 방법이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앞으로 한 17년 남았는데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내일 당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인류는 지금 가속도 현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다시 말해서 AI 시대,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럼 북쪽은 이미 자율주행하고 전부 전기차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구도로 지금 구상을 다 해놔야 돼. 어설프게 정리정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럽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독일 반대하는 사람들 많죠. 야, 통일교육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북한은 어떻든 우리보다 또 못 사니까. 그건 지금 오늘의 현상을 놓고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의 현상을 얘기. 그럼 앞으로 1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북한은 이미 미국과 결국 교류를 하고 세계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많이 밀려들어요. 왜? 일단은 인건비가 싸고, 그 다음에 북쪽이나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타고난 이 몸 가운데서 가장 순발력 있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손이다, 손. 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이 손 돌리는 기능이 다릅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천적으로 타고난 손의 기능, 그 다음에 인건비가 싸다니. 기운이 바뀌어지면은 전체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최첨단 과학 설비를 통해 가지고서 비로소 북한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들춰내는 자원. 기화자원. 그 기화자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우리하고 북쪽하고 일단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경제 상황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우리 통일 비용 하나도 없어. 정말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통일 비용. 그런데 자, 지금 독일은요, 볼 때 통일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합된 거죠, 통합된 거예요. 통합하고 통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통합은 어느 한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상대가 따라오는 거. 그게 통합. 근데 통일은 통째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로 상대 북쪽과 남쪽이 우월의 관계가 없다는 거라. 똑같은 위치, 똑같은 상황에서 그게 바로 통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도대체 뭐야?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몇 가지 나오죠? 뭐냐? 지금 이 상태에서 북한도 지금 국가를 인정하니까 남한테 국가를 인정하고 서로 국가가 인정하는 상태에서 그냥 자유롭게 왕래하자. 이러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흡수통일, 남쪽에서. 그 다음에 북쪽은 또 북쪽식으로 또 흡수통일. 그걸 이제 낮은 단계 이제 고열 연방제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전부 다 시대적으로 안 맞다 이거야. 그럼 지금 뭐냐? 결국 앞으로 17년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통일의 방법은 통일. 대연방.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이 대연방. 북쪽과 우리 대연방이라고 해요. 대연방. 그러니까 그때쯤 돼가지고 인류에게 비로소 알려주는 거예요. 대연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 중국, 지금 유럽 다 연방제입니다. 근데 그 연방제는 아주 지금 동독도 5개 주가 결국 서독의 연방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많은 연방이 아니라 두 개. 그게 대연방이라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 이거 대연방. 그러면 대연방이 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우리가 쓰고 있는 북쪽에서 쓰고 있는 국기도 내려놔야 되고 나라 이름도 내려놔야 되고 나라 꽃도 내려놔야 되고 나라 노래도 이 네 가지 일단 다 내려놓는 거고요. 북쪽이나 우리 쪽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통일된 대연방에서 쓸 수가 없잖아. 북쪽이나 우리 쪽이나 일단 다 놔두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만들 때 그러면 자, 같은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같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나라 이름을 어떻게 하지? 나라 노래를 어떻게 하지? 나라 깃발은 어떻게 하지? 나라 꽃은 어떻게 하지? 6천년의 역사 속에서 찾는 거예요. 6천년의 역사 속에서. 그러면 아마 그 6천년의 역사 속에서 찾고 있는 나라 이름, 나라 노래, 나라 깃발, 그 다음에 나라 꽃은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대연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북쪽과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제적인 것은 이제 거의 이제 뭐 비슷비슷하다고 했지만 앞으로 17년 후에는 그럼 정말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그게 홍익인간 사상이에요. 바로 그게 지금 오히려 남쪽보다도 북쪽이 더 많이 얘기합니다. 홍익인간 사상. 왜? 그래프는 곳곳에 다 당군의 사진이 있고
그냥 물론 이제 북쪽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또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반말 이상 되는 역사 속에 어떤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문제는 뭐냐고 하면 27년 동안에 남쪽이나 북쪽이 일단 많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쪽은 사상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이 안 됩니다. 바로 공산주의 사상은 바로 무너져요, 거의. 근데 지금 북쪽은 종교가 없어요. 지금 유럽의 국가들 보면, 서독을 보면, 지금 독일을 보면은, 캐톨릭이 한 18%, 개신교가 한 26%, 그 다음에 무종교가 한 68%. 지금 유럽 사회는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종교가 무신론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무종교일 뿐이 무신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신론이 돼서는 안 된 거지. 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하나님이다, 뭐 부처님이다, 뭐 알라, 여호와 다 얘기하니까. 그것은 무신론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종교론은 얘기해도 되죠. 무신론이 세상에 어디 있어? 사실 중세기 때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제 중세기 이후로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 사람들은 야 신은 죽었다. 그러면 신이 죽어? 신은 죽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라. 아 신은 죽었다. 그러면 무신론도 될 수 있네. 신은 죽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어? 니체도 어쨌든 상당히 높은 어떤 지경까지 간 사람인데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히 종교인들, 캐톨릭 신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관이 너무너무 어리석고 저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종교의 성직자 일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그게 죽었다는 거고. 그게 죽었다는 것이지 신 자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알고 있는 그 신은 그거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그 신은 죽었다. 다시 말해서 정신 차리라 이거지. 그러면은 자 홍익인간 사상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게 마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달라져. 그러면 홍익인간 사상은 널리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여야 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은 앞으로 세계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허인간 사상은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그 이롭게라고 하는 거 얘기했죠. 그다음게. 선풍기는 선풍기답게. 피아노는 피아노답게. 그게 해준 게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 존재를 꽃피우게 해주는 거. 자, 지금 방송들이 다 있잖아요. 이 안에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 제 돌아가는 저 시계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촛불, 촛대, 뭐 그죠? 그러니까 널리 지구 전 끝까지 인간 세상을 이롭게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더 핵심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은 이제 얘기했죠. 자, 궁이라고 하는 궁. 궁은 활과 화살과 화살촉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럼 궁은 쏴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호인간의 홍은 요게 나사자, 나를 죽인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구조가 세수되어 있잖아요. 마음과 몸뚱아리와 생명이 세수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마음과 몸, 생명, 세수되어 요 세 가지를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벌써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착각 속에서부터 비로소 아상이 생기고 전부 내 중심적으로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요 세 가지, 마음과 몸과 이 생명,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그 착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홍익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사자예요. 요거 활문 잡고.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에 두 개가 있어요. 요 두 개. 나사자가 두 개 있는 건 뭐냐면 린, 너린, 상대린, 이웃린, 이거 상대라, 상대. 그럼 뭐냐면은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상대를 죽인다. 그러면 너 죽일 홍이라는 거예요. 너 죽일 홍. 근데 우리 민족은 너를 죽이는 거에 대한 나라고 하는 그 관념, 그걸 죽이려고 허인가 했는데 지금 전부 이렇게 되고 있어. 전부 상대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완전히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 관리하면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좀 더 관심 갖고 관리를 잘해야지 덕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이제는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다는 분단된 민족. 그러면 이 분단이 된 상태에서 남쪽과 북쪽이 어쩔 수 없는 안고 사는 이 비참한 것은 너무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사춘기가 지나면 있잖아요. 감성의 세계에서 이성의 세계로 접목하는 시기예요. 그게 사춘기. 사춘기 때부터 벌써 철학을 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철학을 할 수 있는 나이다,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나이다, 이건 이성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면 무한정으로 개발이 돼야 돼. 끊임없이. 마음대로 얘기하고, 마음대로 발표하고, 마음대로 쓰고, 그래야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어떤 그 뇌세포들이 창출되고 발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걸 스톱시켜버렸잖아. 우리보다는 북쪽이 더 심각해요. 정말로. 자, 한참 자라날 나이에 사춘기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생각을 가지고서 마음껏 얘기하고 마음껏 발표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중단시켜버리니까 충분히 발달될 수 있는 이 기능들이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가슴 아픕니다. 우리 남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함부로 얘기 못 하잖아요. 무슨 법, 조금 잘못한 국가보안법. 결국 사상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교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분단된 상태에서 가장 안 좋은 부분. 그래서 하루빨리 통일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장서 갈 수 있는 우리나라, 코리아. 원래 우리 그 국기를 조선 국기라고 하고 코리아라고 해서 코리아. 고려 국기라고 해서 고려. 어찌 할 수 있어? 코리아.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를 했죠. 이미 이제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이제 세계적으로 알잖아요. 요 대가리는 다 쓰면 됩니다. 본래 우리의 코리아.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제 우리가 토요일날 통일운동 가기 그냥 동참하기 위해서 가는데, 자 이제 있잖아요. 통일운동 지금까지 하던 방법을 이제 스톱시켜야 돼요. 안 돼.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지금 남쪽에서 통일운동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양극으로 갈라졌어. 극좌 극우로 완전히 갈라졌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극좌운동, 극우운동, 통일해야 될 때 그네들에게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정치적인 용어 그런 것보다는 이제 문화로서 북쪽과 남쪽이 문화를 어떻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느냐. 그 역사 문화 쪽으로 일단 통일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통일비용 있잖아요. 한 푼도 안 들어요. 한 푼도 안 들어요. 미리부터 지금 걱정이에요. 왜? 지금 남쪽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 세력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왜? 그냥 이대로 살면 괜찮은데 괜히 통일한다고 해가지고서 내 가지고 있는 뭐 재산 또 다 나냐? 통일 비용에 부담하는 거 아니야? 이대로 좋아. 통일 비용 있잖아요. 하나도 안 돼. 걱정 없이.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그 선의 흐름은 이런 겁니까? 일단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 문화운동을 해야 돼. 통일 문화운동. 정치운동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통일 얘기하면서 주먹 들고서 이제 부르실 거니까 이제 문화. 그래서 일단은 정말로 우리 민족 이 피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홍인간 이 사상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펼쳐질 거예요. 왜? 수신제가 지구평정을 하고 일단 나부터 여기서 나라가 무슨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미 생활적으로서 지금 봐요. 유럽에 부종교가 68% 잔다니까.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그리고 북쪽이 종교가 없다고 하는 게 이거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래서 결국 앞으로
나라고 하는 그 착각, 여기서 빨리 깨어나야 돼. 이건 뭐냐면 대중이 아니고 전국 학자잖아요, 학자.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조그만 건강관리 잘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해달라 볼 수 있을 거야. 가능하면 그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